회사에서 겪을 수 있는 안 좋은 일을 다 겪을 때, 그때의 여러분 주변에 노무사인 친구가 계시나요? 만약에 노무사인 친구가 있다면 성공한 인생을 사신 겁니다. 그거는 분명 제가 노무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. 노무사인 친구에게 가장 많이 연락이 오는 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직장인으로서 삶을 살 때는 노무사를 만날 일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. 그리고 솔직히 노무사를 만날 일이 없는 게 행복한 직장 생활인 거죠.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노무사를 찾는 경우는 없어요.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노무사를 찾게 됩니다. 가장 대표적으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들고, 아니면 직장에 누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, 아니면 회사에서 나 돈을 못 받았다. 회사에서 겪을 수 있는 안 좋은 일을 다 겪을 때, 그때에 이제 노무사를 만나기 때문에 노무사를 만날 일이 없는 게 여러분의 행복한 직장 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진짜 짜증나는 직장 생활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그 노무사를 만날 일이 없어요. 근데 진짜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나 이제 노무사를 만날 일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. 가장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가장 많이 찾아옵니다. 첫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. 입법 취지도 실제로 직장에서 괴롭히는 상사나 동료들이 너무 많아서 고통스러워하는 직장인들,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져서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,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들어간 만큼 그 법이 입법되고 나서도 가장 많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. 퇴사하기 전에 이제 내지르고 이 사람이 나를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,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이 진짜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눈 떠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내게 돼요. 8시간 근무라고 하지만 휴게 시간 1시간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9시간이 있어요. 근데 통근 시간 앞에 한두 시간 빼고 나면 오롯이 내 시간이라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은 평일에는 한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없거든요. 눈 떠 있는 시간 거의 80% 이상이 회사에 있는 시간이에요. 그 시간을 그 고통스럽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상사나 동료들과 함께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야 된다?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죠. 노무사인 저에게 연락 오는 친구들을 보면 상사가 괴롭히는 경우도 있지만 동료들이 괴롭히는 경우도 꽤 많고요. 성별이 다른 경우도 좀 있고요. 성별이 같은 경우도 꽤 많아요. 성별이 다르면 그 남녀 간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것들에서 또 오는 것도 있지만, 남자는 남자끼리 약간 좀 더 막대하는 그런 것들 좀 있고요. 여자는 또 약간 무리지어가지고 막 한 명 약간 따시키고 이런 것들 좀 있거든요. 제 이제 스텝이 꼬이는 때가 언제냐면, 직급으로서는 밑인데 나이는 훨씬 더 많아. 거의 엄마 뻘이야, 아빠 뻘이야. 뭔가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그때 진짜 완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. 직급이나 직위로만 수직 구조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통적인 장유유서에 나이도 있어요. 법적으로는 상사나 동료가 괴롭히는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, 실무에서는 나이가 많아서 거기서 이제 뭔가 직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거나 그런 부분에 직장 내 괴롭힘이 꽤 있어요. 그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약간 그 징계위원회 쪽으로 가야 될 건이긴 한데, 그 정도 가지고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좀 쉽지 않거든요. 저랑 한 명만 관계가 안 좋다고 해도 그 분위기라는 게 약간 전염되잖아요. 분위기 전반적으로가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. 진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. 직장 내 괴롭힘이 압도적인 1순위고요. 2순위는 바로 그 산재입니다. 산재. 일하다가 다친 경우, 그 경우가 꽤 많아요. 저도 이 통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, 사고와 관련된 사망사건 중에서 1위가 교통사고요, 2위가 산재더라고요. 산재 비율이 이렇게까지 많다고는 생각 못 했었거든요. 가벼운 접촉사고까지 포함하면 교통사고는 발생을 안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, 산재도 생각보다 거기에 비해서 비율이 굉장히 높다. 제가 노무사를 하니까 저한테 맨날 그런 일만 하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, 실제 데이터를 보고 나서는 좀 많이 놀랐어요. 이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, 지금 당장 사고가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산재 보상금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리고 이런 부분들 회사에서도 잘 챙겨줍니다. 아주 작은 사고라도 산재가 발생을 했으면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회사, 즉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을 잘 챙기는데, 그 다음 단계는 좀 잘 모르세요. 장해급여입니다. 장애가 아니라 장해예요. 산재 사고나 산재 질병을 통해서 몸에 영구적이거나 아니면 반영구적으로 남아있는 불편함을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장애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일을 함에 있어서 불편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장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 장해라고 하는 거는 산재 급여를 신청하고 난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편함이 남아있어서 그 불편함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장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고가 됩니다. 손이라던가 신체의 기능의 일부가 사라졌으면 그 산재 사고 발생 당시에 바로 장해 급여도 같이 신청하지만, 일단 치료를 했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날씨가 안 좋을 때
몸이 좀 아프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동작이 안 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장해급여는 회사에서 도움을 주기가 어려워요. 왜냐면 내가 아픈 거를 회사가 어떻게 알겠어요. 이 부분은 많이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혹시 내가 산재를 당한 적이 있다. 근데 그 이후로 뭔가 몸에 좀 안 좋은 병이 남았다라고 하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. 근데 그게 급수에 따라서 일시급으로 지급되는 것과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.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바랍니다. 노무사 친구는 친하게 지내되 노무사를 만날 일이 없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돈땅 사람 많이 사랑해주세요.